사회복지조사 방법론 3차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차 시간은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은 이 과학적 방법을 하는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크게 두 가지로 보았을 때는 과학적 지식 탐구와 이 비과학적 지식 탐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자기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축적된 지식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고정관념이나 아니면은 전통과 그런 직관이나 그런 어떠한 무비판적인 그러한 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은 어찌 보면 현실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갑자기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과학적 지식 탐구는 이 사회복지조사는 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대답인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조사는 인간의 어찌 보면은 능력 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그러한 사실들만을 우리가 이제 사실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한 맥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식들 다르게 또 표현드리면은 관찰해 보거나 경험해 보거나 또는 실험해 보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통해서 통계를 내보지 않고 우리가 직설적으로 때로는 추상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무비판적인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사실들은 우리가 과학적인 내용이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과학적 지식 탐구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관습과 이 권위와 이 직관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과학적 지식 탐구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관습, 권위, 직관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관습은 옆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 사회적인 선례, 이 관습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지식으로 형성되었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사회적인 선례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 지역 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어 온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형성된 문화는 항상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을 때는 그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문화가 될 수 있는데 때로는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이 이제 바뀌게 됨으로 해서 조금 달라지는 것은 좀 예외가 되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 그러한 객관적인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좀 과학적인 내용을 접목하여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발단된 원인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내 자신이 내면적으로 너무 비판 없이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 그건 당연한 거지. 이런 식으로 무비판적으로 이제 수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지식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지식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습에 의한 것.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민간요법들. 우리 민간요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민간요법이 우리가 어찌 보면 확률 싸움이라고 하는데 민간요법은 확률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어찌 보면은
이제 차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는 그때 확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확률적인 표현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중한 병일 경우,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큰 병원에 가서 이제 큰 수술을 해야 될 경우, 보통 암인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압니다. 지금 암 크기가 뭐 어느 정도 크기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암이 1기, 2기, 3기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병원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림프절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을 때, 그래 되면 병원에서 말합니다. 이런 과정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5년 내 생존율이 몇 %가 됩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차이도 있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러한 유사한 병에 걸렸는 사람들을 통계로 내보았을 때 몇 %는 회복이 되었고 몇 %는 회복이 되지 않았고, 누군가는 몇 년을 지속하면서 살다가 또 누군가는 또 그 짧은 시간을 또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평균적인 통계를 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것은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통계를 내었고 누군가가 그 치료 방법을 활용을 해보았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실험을 해보았는 거고, 또 피실험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가 경험해보았고 또 관찰도 해보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공식화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요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의학적으로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의학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말기 암이 되어서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시한부 인생 이제 한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현미 볶았는 물을 매일 먹고 암이 완치되는 사람들도 우리 간혹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했는 것이 무조건 정답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이제 사회적인 선례를 통해서 관습을 비판 없이 수행함으로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서 형성되었는 것. 이것은 물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진짜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면은 과학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보시면은 권위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좀 더 타당성 있게, 타당성이라는 말과 신뢰도라는 말이 앞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신뢰도는 어찌 보면은 측정의 일관성입니다. 얼마만큼 거짓말을 매일 하는 사람은요, 매일 거짓말을 하다가 한번 거짓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의미는 다르겠지만, 반대로 매일 거짓말 하던 매일 정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또 어찌 보면은 한 번씩 막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러면은 이 사람들도 일관성이 없다 볼 수 있겠죠. 매일 거짓말 하는 사람은요, 매일 거짓말만 하면은 그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라는 말은요, 측정의 일관성입니다.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타당도는 이제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입니다. 제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니까 미리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장의 타당성, 이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의 정답이라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입으로만, 내 하는 말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누가 봐도 그렇다라고 호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빌려와가지고, 야, 누가 있잖아, 말했는데 니 그 사람 잘 알지, 그 능력 있는 사람 잘 알지, 그 사람이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믿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또 정답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에 의한 그런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직관, 많은 사람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잘못된 주체 사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능 지수는 높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단주를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예전에 중세시대 사람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천동설을 믿었던 이유는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 직관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우고 있는 그러한 학문적인 내용들 중에도 비과학적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는 잘 아시겠지만 천동설을 진짜 오리지널 학문을 알고 배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갈릴레오가 전체를 망원경을 보면서 지동설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세상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그 사실을 우리와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 현 시대에도 앞으로 50년, 뭐 짧게는 20년, 30년, 많게는 50년,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정답으로 알고 있고 객관적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었지만 그게 결국은 잘못된 지식이라고 판정 날 수도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폐쇄성을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했죠? 그렇죠. 이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다음 슬라이드 나오겠죠? 자, 그다음 보실까요? 자, 그래서 관습과 권위와 직관에 의해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확한 관찰과 지나친 일반화, 이러한 기타 등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정확한 관찰은 말씀드린 대로 관찰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과학적 지식 탐구는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뭐가 객관적인 돼야 되는데 자신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부정확한 관찰은 바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객관적이 될 수 없고 주관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은 선생님들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일반화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 하나를 보고 전체가 그렇다고 보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지금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과일을 사건 할 때 우리가 시식 같은 게 없었잖아요. 한번 먹어보고 사는 게 없었는데 수박을 살 때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샘플을 하나 빼서 보고 잘 익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수박 전체가 다 그럴 거라는, 그것이 바로 뭐죠? 일반화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 너무 지나친 일반에 빠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가 영지버섯 물을 달여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현미를 볶아서 차를 내려서 먹게 되면 나을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걸 너무 맹신한 사람들은 무조건 말기암 환자는 현미물 볶아서 달였는 물을 차로 마시면은 낫는다라고 어떻게 해요? 너무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암 환자들은 다 그렇게 하면 낫는다라고 해버리는 게 뭡니까? 지나친 일반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서 이제 외과적인 서전들에 의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회복은 사실 더 잘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으니까. 제가 왜 자꾸 이 현미 볶았는 물을 먹는다 이 말을 왜 사례를 왜 자꾸 많이 쓰냐면은 예전에 그 윤택씨 브로콜리 머리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보면 나오잖아요. MBN에서 하는 거. 거기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이 자연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사람이 말기암 환자였는데 위암인지 간암이었는지 그런 암 환자였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자기가 몇 달을 병원에서 그렇게 보내는 게 너무 허무하다 해서 그냥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당장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물 대신에 갖고 왔던 현미를 갖고 왔는 걸 볶아서 물로 이제 달여 먹고 차를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자연인이단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윤택 씨하고 이제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분은 현대의학 기술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암 환자도 현미 볶았는 물을 먹었더니 이렇게 나았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현미 볶았는 물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좋을 거다라고 많이 추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절대로 뭐예요? 그렇죠. 지나친 일반 이런 건 아닙니다. 자기가 현미 볶았는 물을 먹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암 환자에도 이렇게 좋았으니까 일반 사람에게도 건강에 좋을 것이다. 왜? 현미라는 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좋잖아요. 건강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혹시나 그 사람이 모든 암 환자는 병원 치료 받을 필요 없이 현미 볶았는 물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비과학적인 지나친 일반에 빠지는 거죠. 선택적 관찰. 세 번째 거는 뭐 부정확한 관찰과 여기로 같이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죠. 자기가 선택했는 것만 관찰하는 겁니다. 고정관념. 이 말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고 제일 대표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다. 그리고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보다 공부를 잘할 것이다. 뚱뚱한 사람은 마른 사람보다 달리기를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호동 씨 한번 보세요. 뭐 몸은 좀 뚱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웬만한 물론 운동을 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이제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사람보다 운동신경이 더 좋죠. 지금 뚱뚱하면 우리가 조금 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발력도 좋고 굉장히 민첩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호동 씨 모습을 보면은 뚱뚱한 사람도 저렇게 운동신경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뚱뚱하면은 둔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비논리적인 근거도 마찬가지로 뭐 가난한 사람은 가난 뭐 게으르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 뭐 이런 논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코로나 시대 때나 아니면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지난번에 자영업자 20만 명이 지금 파산했대요. 그 뉴스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잠도 안 자가면서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열심히 일했는데 파산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작 게을러서 그렇게 파산해서 가난해진 걸까요? 그런 논리에 빠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지식은 바로 그런 비논리적인 근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가난하면은 돈이 없으면은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물론 가난하면은 결혼을 하기가 선뜻 뭐 집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을 하려면은 또 이제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 없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돈이 그러면 무조건 있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이해하는데 자아가 개입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자아가 개입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비화는 말씀드린 대로 종교 세계에서만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들이 과학적인 이제 조사 방법, 비과학적인 내용이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안 나옵니다. 저렇게 지식을 탐구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관습, 권위, 직관 이렇게 방법으로 해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핑크색 글씨처럼 저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중요하면은 비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과학적인 조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학적 조사의 특징이 나오겠죠.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자 보시면 첫 번째는 개방적인 자세. 개방적인 자세가 되어야지만 뭐가 가능할까요? 천동설, 지동설 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너무 정확하다라고 배우고 있는 객관적인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30년, 50년, 100년 후에는 완전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교육과 모든 발표되는 논문에는요. 마지막에 항상 저런 개방적인 자세.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러한 지식도 추후 다른 연구자의
다른 통계 방법과 연구 방법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은 지금 객관적인 사실도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이것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개방적인 사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요, 천동설 외에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 지동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동설이 쉽게 말하면은 그걸 발표한 사람이 죄인 취급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조사 방법의 제일 큰 특징은 첫 번째가 개방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관찰에 근거한, 다른 말로 하면은 관찰에 근거해서 또는 실험과 경험과 통계와 조사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얻어야 되지, 관습, 권위, 직관, 전통, 이념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가져가면 안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식을 발표해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이 호소한다거나 뭔가 우리 흔히 말하는 촉이 왔다, 느낌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명백한 규칙과 절차, 모든 것이 과학적인 그러한 이제 교정과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 특징 한번 보세요. 어떤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드렸던 사례를 그대로 쓰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문화 가정이 진짜 어렵다고 하면은 어려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다문화 가정 어렵다 이러면은 공감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남자 여자가 똑같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왜 어려워야 되는데, 왜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서 온 엄마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한국 사람과.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피부 색깔이, 우리 아시아 나라 사람들은 피부가 이 백인에 대한, 어찌 보면은 그것도 맞다고 볼 수 없고 틀렸다고도 단정 짓기도 애매하지만 백인에 대한 살짝 동경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식의 백인 여성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반 한국 아이들이 친구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많아서 문제예요. 그런 경우는요. 근데요, 엄마가 동남아시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색깔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검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찾게 되고, 이것은 바로 무엇을, 그렇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겁니다. 그렇게 밝혀준 거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람들 사이에 그것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비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조사, 통계 방법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험적 객관성, 당연히 경험한다, 실험한다,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객관성을 위한 규칙이죠. 주관성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론을 위한 규칙, 말씀드렸듯이 추론은 현재 지금 드러난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비과학적이지만, 현재 드러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 2학년 10반 학생들이 매일 수업을 10시 20분, 10시 30분에 마치면 1주차 때 그렇게 마치니까 학생들이 화를 냈어요. 2주차 수업 시간도 10시 20분, 10시 30분에 마치니까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낸지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관찰을 하기도 하고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업이 원래는 우리가 좀 더 한다고 했어요. 10시 20분, 30분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알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집이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맞추고 나니까 버스 끊기는 거예요. 그 택시를 타고 가니까 집에까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밤늦은 시간에 들어가니까 버스가 끊기고 너무 인적이 드문 시간에 들어가니까 자기 집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너무 조금 이제 이 범죄 위험성 때문에 나는 너무 불안해서 막 화가 난다. 이런 이제 가지각색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3주차 때도 10시 20분에 30분에 마치면 이분들이 또 화를 낼 것이다라고 내가 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1주차, 2주차 때 화를 냈다라는 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내가 미래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뭡니까? 추론해 본다, 예측해 본다는 거는 현재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비과학적이 아니죠. 근데 추상적으로 하는 거는 추상적인 말이 나오면은 그건 이제 비과학적이 되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과학적 논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역법과 기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